오늘 시간에는 그 원림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림 건축은 그 건축 동아시아역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각각 나름대로의 그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 붙인 것은 인간과 자연의 합의를 위한 이상향이라는 이런 그 부제를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천인합일, 자연과 인간의 융합, 조화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원림 건축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원림이라는 단어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 원림이라는 단어가 많이 통용되었고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원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림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글씨의 정의를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정은 당 아래부터 문에 이르기까지의 공간이나 당의 계단 앞 공간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바로 그 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건물, 주된 건물 앞쪽에 있는 마당을 뜻하는 그런 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본체 앞에 있는 작은 장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유사한 뜻으로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의 수단으로 경관을 조성하여 관상적인 가치와 의의가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이라는 글자 안에 보면은 이 울타리라는 그런 뜻이 보이고 흙이 있고 물이 흘러가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원림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원림에 해당되는 글자 중에 하나는 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원할 때도 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긴 합니다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수를 기르는 곳을 지칭하는데 후대에는 규모가 큰 것을 말하고 황가원림, 즉 황제의 정원을 뜻하는 것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림에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면 원정, 원돈, 원지, 임천, 산지, 별업, 산장, 초당, 별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포라든지 유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글자들은 모두 정원을 지칭하는 서양의 가든을 지칭하는 또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세 나라가 각각 다른 그 용어를 써서 이 그 학회의 명칭을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 조경학회와 한국 정원학회 두 개가 있고 중국은 중국 풍경원림학회가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조원학회라고 해서 이 정원, 원림을 뜻하는 것을 각각 다른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나라에서 자주 통용되는 그런 어휘들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림에는 이렇게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원림을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원림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황가원림, 왕가원림, 사가원림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황가원림은 황제의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왕가원림은 황제 밑에 있는 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가원림은 일반 그 사대부 또는 평민들이 만든 원림을 통칭해서 사가원림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구분을 해본다면은 자연풍경원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산수원과 자연산수원으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용도에 따라서 삼여원림, 사사원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묘에 사용되는 것을 삼여원림이라고 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 등에 있던 것을 사사원림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림의 유형들에 이제 해당이 되겠고 물론 우리나라에 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사용자의 주체, 그다음에 형태, 그다음에 기능 이런 것에 따라서 원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우리가 그 동서양 원림의 어떤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은 서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베르사유 궁전이나 이런 것처럼 기하학적인 원림이고 정돈되고 균형 잡힌 또 대칭적이고 명확한 축선을 갖는 그런 기하학적인 패턴의 원림이 서양의 원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바로크 시대나 이런 때 그 정원들을 보면은 기하학적 원림의 정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동양은 중국을 대표로 하는 자연산수의 재현에 주요한 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을 추구하고 있고 자연의 근본을 두고 자연과 인공의 적절한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17세기 이후에 동아시아의 어떤 그 문화들이 서양에 전파되면서
서양에서도 일시적으로 자연 풍경 원림이 등장하고 있지만은 서양의 정원은 대부분 기하학적인 패턴의 그 원림에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연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본의 정원들을 보면 어느 정도 서양 정원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요소적으로 본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동양 원림이 추구하고 있는 거대한 그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것으로 몇 가지의 글씨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유인작, 완자천개, 본우자연, 고우자연, 활용점정, 염화미소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동양 원림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를 보게 되면, 수유인작, 완자천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마치 하늘에서 창조한 것과 같은 것을 연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의 근본을 두고 자연보다 초월하는 그런 어떤 건축을 해야 된다. 원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활용점정과 어떤 그 하나의 포인트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그런 요소들이 동양 원림에서는 가장 그 근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한국 전통 원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우리 주변에 이제 한국 전통 원림을 보게 되면은 저게 무슨 원림일까? 원림의 어떤 그런 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또는 그냥 자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또는 일본에서 오는 학자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한국에는 원림이 없다. 원림, 인공적으로 가미되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통 원림을 뭐 살펴본다면은 물론 그 숫자상으로 본다면 많지 않게 남아있고, 현재 남아있는 것조차도 대부분이 그 후대에 첨삭에 의해서 변화된 것들을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원림은 절토와 성토, 흙을 깎아내고 북돋우는 이런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자연의 지세를 그대로 이용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우리 창덕궁이나 또 경복궁 후원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화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자연 지세를 이용하는 우리 전통 원림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과의 조화 및 합의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의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정도가 우리는 훨씬 더 자연적인 어떤 모습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인공적인 것을 최대한 자제한다라는 것이 한국 전통 원림이 가지고 있는, 특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조선시대의 몇 가지 그 원림들을 통해서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서 밖을 보는 정자의 기능이 발달했다. 그래서 한국 전통 원림을 단 한마디로 또는 하나의 건물로 대변을 하라고 얘기한다면은 바로 한국의 원림은 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국 각처에 정자가 무수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관이 좋은 곳에는 반드시 정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쉼터로서 활용되는 그런 예들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라져서 볼 수가 없지만은 농촌의 그 농가, 소위 말하는 논 한가운데다가도 모정이라는 정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정자가 매우 발달한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 또 정자라는 것은 그 바깥에서 그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을 보는 그런 기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자를 이해할 때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꽃이나 나무 같은 것은 인공적인 기교보다는 자체의 미를 선호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처럼 분재 같은 것들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고, 심지어 조선시대에는 그 유학자들이 꽃을 가꾸는 것조차도 꺼려할 정도로 순수하게 자라나는 주변의 어떤 모습들에 더 치중했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18세기, 17세기가 되면은 유학자들도 이제 꽃을 재배하고 꽃을 가꾸는 그런, 또 양화소록이라는 그런 책도 쓰고 그러지만은 원래는 유학자들은 이 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림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물은 항상 자연적인 순환의 원리를 중시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그 다음에 모여서 넘쳐서 흘러가는 이런 그 자연적인 순환의 원리, 소위 말하는 물리학적인 어떤 그런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움직였지, 물리학에 역행하는, 소위 말하는 분수와 같은 그런 물을 하늘로 뿜어 올리는 그런 예들은 우리나라 전통 원림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통 원림의 어떤 사상재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조선시대 이전의 원림에서는 다른 요소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조선시대 이전의 정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안압지 정도, 내지는 발해 상경용천부의 일부 그 정원 유적, 그 다음에 안학궁에서 보여지는 정원의 유적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볼 수가 없고, 또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이 원림에 관한 전문 서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임원경제지라든지 이런 책 속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지고 있긴 하지만은 전통 원림을 다룬 중국의 원야라든지 일본의 그 작전기라든지 이런 책들이 우리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림의 전통적인 사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규명하는 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역으로 이제 현존하는 것을 가지고, 또는 문집이라든지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볼 때는 자연환경과 자연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동양 사상의 근간이 되는 음양과 삼재 사상이 표출되어 있다. 삼재는 천지인,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세 개가 합일이 되는 그런 대명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지리 사상 중에 하나인 풍수지리 사상이 정원에서도 발견되고 있고, 거기에 육아 사상이 이제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음양과 삼재, 뭐 이런 풍수, 육아와 이제 더불어서 자연관 이런 것과 더불어서 더 하나 이제 우리가 뭐 추가를 한다면은 도가 사상도 사실은 이 정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유우석이라고 하는 그 문인의 누실명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유명한 그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동양에서 자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산부재고 유선칙명, 수호부재심, 유룡칙명, 그다음에 사시누실, 유호덕형이라고 하는 이런 그 짧은 그 글입니다. 시죠, 일종의 시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자연, 산과 물과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얻게 되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 있음으로 해서 그 신령함을 갖게 되고 생명력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추하고 보잘것없지만 거기에는 덕과 그다음에 그 책을 읽는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이제 추구했던 것이 아마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유교의 어떤 문화를 표방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자연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집에 대한 인식이 그 지금 사람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근간이 돼서 정원을 꾸미는 데에도 이제 같이 어우러져 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원림의 조형 기법을 이제 좀 보게 된다면은, 나무를 심는 것에는 점식, 산식, 분식, 열식이 있다. 그래서 점점이 심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거, 밀집돼서 심는 거, 그다음에 열을 지어서 심는 뭐 이런 방식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공간의 어떤 활용도나 시각적인 전개 방식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난국죽의 사저루와 군자에 꽂힌 난초와 연꽃을 심어 육아에 수심 양성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안빈낙대의 생활 철학과 중림칠연의 은둔사상, 태평성대를 이 그 사군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라고 하는, 원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는 사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읽어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운영한 사람들의 심성을 주변에 심어진 그 식재되는 모습들, 또 식재된 종류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건축물보다 훨씬 더 그 운영자 또는 소유자의 그 심성 내지는 도덕적인 수양의 정도, 학문적인 어떤 수준, 이런 것을 바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원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물에서는 이제 석가산, 인공으로 쌓은 돌산이죠. 괴석, 석지, 석상, 석탑은 걸터앉는 그런 의자 같은 거고요. 판 같은 거죠. 석지는 이제 돌로 만든 연못이고, 괴석 같은 거는 기묘한 돌들을 이용해서 감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괴석을 즐기게 되고 풍수의 영향으로 이제 화계가 발달했다. 땅을 절토나 성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꽃계단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지, 돌로 만든 작은 연못을 이용해서 축경, 압축된 경치를 담아내는 그런 것을 그 정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호석은 뭐 우리나라에서 물론 나오는 돌은 아니지만 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도교의 신성이 사는 장소에 어울리는 정원석으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이제 수입 사신들을 통해서 그 수입이 돼가지고 정원에 놓여진 예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창덕궁이나 이런 데 가면 작은 거지만 태호석의 모습을 몇 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지금은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흙을 깎아내거나 흙을 도두어서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일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방식은 아니고 우리는 절토와 성토를 최대한 자제하고 자연의 지형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건축가들은 또는 옛날의 그 장인들은 가장 훌륭한 그 조경 설계자,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이제 천지인의 합일이다, 자연과의 합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은 산수와 시, 그다음에 서, 붓글씨 이런 것들의 개념이 통합된 그런 그 3차원의 공간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뭐 계림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중국에 있는 원명원의 그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건물이 다 사라지고 없었지만 자연과 인공의 어떤 조화를 갖다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중국 정원 황가원림의 이제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정화의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시정화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와 그림의 어떤 것이 결합된 그런 그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정서, 시정이죠. 그다음에 그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 이런 것이 결합돼 3차원의 공간으로 표출돼서 나타난 것, 그것을 우리는 원림 건축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수화라는 것이 어떤 동떨어진 것들이 아니라 다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그 발전해 나가는 거죠. 또 산수화가 발달을 함으로써 정원에 대한 개념들이 더 심화되고 더 깊어지고 또 어떤 수법들이 개발되는 이런 양상들을 그 중국에서는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양상들이 18세기에 만들어진 옥호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림 건축의 구성 요소를 본다면은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산이죠. 그 다음에 돌이고, 그 다음에 나무고, 물이고, 그 다음에 나무들입니다. 꽃과 나무들. 그래서 산과 돌과 물과 수목, 이런 것이 자연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그거에 반해서 건축물이라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회랑이라든지, 주랑이라는 건 걸어다니는 회랑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공적인 것이 이제 같이 가미돼서 하나의 원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산과 그 물입니다. 산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 사이에 물을 어떻게 흐르게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놓여진 것이냐 아니면 인공으로 된 것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원림을 만드는 경영자의 판단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적죠. 인공적인 부분이 거의 이제 뭐 10%도 안 될 정도로 아주 극소한 부분이고, 대부분은 자연의 모습 그대로의 인공이 이렇게 점점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제 상당히 많은 인공적인 그런 건축물들이 들어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 이 수목이라든지 그 돌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서 그 소유주의 어떤 생각들을 담아내는, 그래서 기하학적인 패턴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그 인공적인 절제미, 이런 것들이 일본 건축에서는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원에서. 그리고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의 그 바로크적인 어떤 정원 개념하고도 약간의 건관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요소들이 원림에서는 어떤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게 된다면은, 산은 물을 혈맥으로 삼고, 물은 땅을 얻어서 흐르고, 땅은 물로서 온유해진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물과 땅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자연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또 정신세계가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인식을 했던 것이 과거에 이 정원을 만들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름을 붙이게 되죠. 사람도 이름이 있듯이 자연에도 다 이름을 붙입니다. 산에는 산의 이름이 있고 나무에는 나무의 이름이 있고 물에는 물의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의인화하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는 종종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은 멈추어 있으므로 움직이는 물을 얻어야 생기가 나타난다. 이런 풍수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산과 물은 항상 이제 같이 어우러져 가고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을 만나면 멈추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물은 원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공간적인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산과 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정원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건축 설계를 하면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공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공간의 경계가 설정이 되고 통제를 하고 공간을 유도하기도 하고 보호를 하기도 하고 막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선들이 움직이는 어떤 관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이냐 또는 어떻게 그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끌어 줄 것이냐라는 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는 이와 같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허와 실이 이제 상생을 하는 거죠. 같이 존재하면서 경계를 설정하고 그 둘이 같이 이제 상승 효과를 갖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소중견대, 호중천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원을 만드는 공간들은 제한된 곳입니다. 어떤 막연하게 이제 넓은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적은 땅에서 큰 것을 담아내야 되는 그런 어떤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곳을 어떻게 크게 볼 거냐. 그다음에 조그마한 공간 속에 어떤 천지 자연의 모습을 다 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해한 축경이라고 하는 것도 압축된 경관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유지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을 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만드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하나에 사용되는 것이 이제 지척 천리라고 하는 것이죠. 가깝지만 천리처럼 멀리 느껴지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이에 대한 또는 공간에 대한 어떤 지각을 더 연장시켜주는 그런 광대한 넓은 또는 어떤 좁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정원에서는 이제 꾸며내야 되는 거죠. 건축가들. 그 다음에 고조창락. 평지라면은 높낮이를 통해 가지고 또는 건물의 높낮이도 있을 수가 있고 지면의 높낮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시선들을 갖다 어떻게 우리가 연출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적은 것으로서 큰 것을 누른다. 작지만 큰 것을 갖다가 이제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림 건축의 조형 원리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죠. 기본 골격을 어떻게 이제 꾸밀 것이냐. 그것은 바로 좀 전에 얘기한 산과 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식의 산과 물이 있는 곳을 택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공간의 구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대상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배치해서 의식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냐, 생각의 모습을 담아낼 것이냐. 그리고 그런 것이 의미 있는 장소와 경관으로서의 생명력을 갖다가 이제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이 원림을 만드는 사람한테는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림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림과 똑같이 해서 이제 어떤 재현을 하는 거를 더 넘어서서 아예 사람이 그림 속에 빨려 들어가게 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야지만 원림으로서는 성공을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림을 바깥에서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림 속의 한 일부가 돼서 체험을 하도록 하게 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림 속에 보면 이렇게 한수하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되어야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정원들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또 산은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죠. 산은 돌과 흙의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고, 그것을 살펴보면 돌로서 뼈대, 사람의 이제 몸에도 뼈가 있고, 혈관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피부가 있고, 옷을 또 입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도 마찬가지로 돌로서 뼈대를 이루고, 흙으로서 피부를 삼고, 초목으로 의관을 갖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4개의 복식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계절마다 다른 변화들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배치할 때에는 어떤 그 원칙이 있느냐 하면 이런 고원, 심원, 평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산수화를 그리는 그 기법에서 가져온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 산수화에 보면 고원, 밑에서 정상을 바라다보는 그런 그림이 있는가 하면 산 앞에서 뒷산을 바라보게 하는 심원, 공간의 깊이감을 이제 주는 거죠. 평원이라는 건 가까운 데서 먼 곳을 이제 바라다보게 한다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에서도 이와 같은 공간감이 표현될 수 있도록 산이라든지 회랑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정자라든지 하는 것을 배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걸어다니는 길을 이런 것의 체험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산책로들을 갖다 이제 개설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것은 뒤에서 실제 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은 견고하고 움직이지 않아 천지간에 오래 보존된다. 그래서 돌을, 수석을 감상한다라는 것은 다 무슨 얘기냐면 돌의 형상을 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 소위 말하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견고하고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그와 같은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교훈을 이 돌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 사람들은 항상 그 사물들을 그 자체로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해서 자기가 거기에 그 수양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삼는 거죠. 나무를 길러도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나한테 어떤 교훈을 줄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지, 그 나무의 모양이나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죠. 대나무 같은 것도 보면 이제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고든 성격, 그 다음에 뭐 겨울철에도 이제 색깔이 변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그 선비들의 지조 뭐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이 애호됐던 것이지, 그것이 뭐 가지고 있는 어떤 용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선호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에는 사람을 옛스럽게 하고 천지의 골관을 이루고, 이 돌들은 대개 석가산, 가산, 인공으로 산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이제 그 문인이자 그 조경을, 원림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화가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제 돌에 이렇게 4가지의 세 가지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불이라는 사람은, 화가는 하나를 더 이제 추가해서 이 돌을 갖다가 평가할 때는 이렇게 4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투, 루, 수, 추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이제 있습니다. 돌에는 보면은 맨질맨질한 것도 있지만, 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구멍이 뚫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름이 잡힌 것이 있고, 사람의 그 뼈다귀처럼 이렇게 골격만 남아있는 것처럼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뭐 피부같이 주름이 잡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흘러내리는 정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돌에 대한 가치평가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중국의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태오석이라고 하는 돌들을 평가할 때 바로 이와 같은 기준들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중국 소주 지방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지금 말씀드린 그 4가지의 요소를 잘 갖추고 있는 아주 1등품의 그 돌이죠. 소주의 그 유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이 정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4가지 기준에 의해서 최고의 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그런 태오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소주의 아주 유명한 정원 중에 하나인 유원에 있는 그런 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를 이제 보게 되면은 물과 그 돌, 산 이런 것은 하나는 부드러운 거고 하나는 강한 것이죠. 그래서 일유, 일강. 하나는 허한 거고 하나는 실한 것이죠. 그래서 일허, 일실의 어떤 쌍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에서는 항상 그 균형 잡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다 균형을 잡게 돼 있는데, 물론 비대칭이기 때문에 균형이 잡힌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모습을 평가해 보면 이런 일강일류라든지 일허일실 같은 그런 거를 통해서, 또는 가치의 기준들을 통해서 어떤 균형 잡힌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사람을 하여금 멀리 가게 하고, 정지된 물과 흐르는 물 두 가지가 이제 항상 있죠. 그래서 연못처럼 고여 있는 것이 있고,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물들을 배치해가지고 그 소리도 우리가 이제 듣게 되고, 그래서 정원이라고 하는, 원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어떤 즐거움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소리와 빛과 그 다음에 뭐 미각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그다음에 촉각, 오감을 갖다 전부 자극하는 요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잠시 뒤에 소개될 그 소세원 같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서 미각적인 어떤 그것도 이제 돋구고, 만지는 것을 통해서 촉각적인 느낌도 갖게 되고, 눈으로 보는 거, 소리, 뭐 빛, 이런 등등의 것을 통해 가지고 원림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인간을 감동시키는 하나의 3차원적인 조형물이다. 뭐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림을 갖다 이제 만들 때 보면은 이런 몇 가지의 원칙들을 가지고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이라고, 원로라고 하는 것은 걸어다니는 길입니다. 원림에 만들어진 길들이죠. 그 길들에는 항상 정점, 어떤 클라이막스가 항상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기승전결에 의해서 그 어떤 시나리오가 이제 짜여지게 되고, 걸어가는 길의 좌우측 또는 위아래, 뭐 좌우, 전후에 어떤 물건들이나 대상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하나의 어떤 그 재미난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정원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차경, 장경, 억경, 협경, 대경, 광경, 누경, 첨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이제 이 첨경 얘기는 좀 하진 않았었는데, 이 첨경이 또 하나의 어떤 그 요소로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차경입니다. 말 그대로 차경은 경관을 가져오는 것이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게끔 만드는데, 그것은 시각적인 것으로 소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끌어오는 것을 인차, 멀리서 가져오는 것을 원차, 밑에서 위를 보는 것을 앙차, 그다음에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가져오는 것을 부차, 응시이차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경관이 바뀌는 이런 요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관을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막아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시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 억경이라는 것은 장경과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장경은 아예 차단을 하는 것이고, 억경은 잠시 가렸다가 갑자기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르는 거죠. 일시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억눌렀다가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억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협경은 끼어있는 경치죠.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경치. 대경은 짝을 이루는 것이고, 광경은 프레임, 소위 말하는 액자처럼 그 경치를 담아내는 그런 것입니다. 누경은 이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사이에 어떤 그 창살이나 이런 것의 문양을 통해서 경치를 한 번 더 그 스크린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깊이감을 주는 그런 거고, 그거에서 한 발 더 나가게 되면 첨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관을 바라다보는 그 공간 사이에 새로운 물건을 집어넣어서 경관의 깊이감을 갖다가 더 느끼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첨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사례들을 한번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게 누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광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이건 차경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끌어오는 거죠. 응시이차의 그 이해가 되겠고, 협경의 이해가 되겠고, 억경의 이해가 되고, 대경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숲이나 돌에 의해서 뒤의 경치를 막죠. 일단은 억눌러 놓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폭발시키는 이런 것이 억경이 되겠고, 협경이죠. 양쪽의 경치 사이에 매개물을 집어넣어서 연결시키는 거. 시간에 따라서 하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담아내는 응시이차. 거울을 통해서 뒤에 있는 경관을 가져오는 차경. 프레임을 통해서 그림을 만드는 광경. 거기에 창살들을 넣어서 만드는 누경, 이런 것이 있고, 거기에 더 나가면 이런 것이 이제 첨경이 되겠습니다. 첨경.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를 통해서
뒤에 있는 그 경치들이 더 이제 심도가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을 우리는 첨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가 있는 주변에 버드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경치가 좋아서 또는 또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수목 그늘을 만드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첨경의 효과들을 위해서도 많이 식재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그 소주에 항주에 있는 서호라고 하는 연못이죠.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공간을 처리하는 수법들을 보게 되면은 뒤에의 경관들이 항상 이렇게 이제 남겨져 있는 여지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착역들이 아니라 뒤에 뭔가가 또 전개되는 것을 계속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빛을 통해서도 암시를 하고 있고 또 약간씩 보여지는 어떤 그 틈새를 통해서도 뒤에 뭔가가 더 있을 거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이런 그 깊이 있는 어떤 공간들을 만드는 수법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상해에 있는 예원이라는 곳에서 촬영한 그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원림의 어떤 사례들을 좀 한번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이죠. 이건 그림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소주에 있는 원림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동굴과 밑에서 위를 보는 어떤 이런 그 거대한 안반들의 어떤 산들 뭐 이런 것을 구현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 있는 그런 것이 구현돼서 실제 사람이 그것을 체험해서 느끼게 하는데 그림에서는 이게 엄청난 높이를 갖고 있지만 실제 세계에서는 그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죠. 그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런 곳에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뭐 태산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산을 상징하고 자신은 여기에 비록 이거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한없이 축소가 돼서 이 산을 바라다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이제 실제 그림하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역시 그 그림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이렇게 그 계곡과 산과 그 사이에 원로 길을 따라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산수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원림의 수법도 더 깊어지고 또 그 표현 방법도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림의 그 절정기를 보통 한 세 가지 단계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당송시대,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청시대, 그리고 뭐 그 전으로 간다면은 이제 한나라 시대 때라든지 이런 때 초창기 원림이 탄생될 때를 보는데 특히나 당송시대에는 이제 그림, 소위 말하는 화론이 발달을 하면서 중국 원림에 대한 그 수법들이 굉장히 깊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게 영향이 미쳐졌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계곡으로 들어가는, 물론 이건 작은 그 크기입니다.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지만 이렇게 이제 그림 속에 있는 사람처럼 실제로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 갖게끔 여기에는 풍부한 스토리, 소위 우리에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원림에서는 그런 스토리텔링들이 상당히 많이 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외부학은 그 원림의 안쪽입니다. 그러면 이건 원림 바깥쪽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안과 밖이 굉장히 명확한 어떤 구별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죠. 우리 뒤에 소세원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구획된 담장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이 자연과 일체가 되어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주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어떤 특성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바닥에서부터 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을 다 의미화시키고 어떤 그 재미난 어떤 문양들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랑도 걸어다니는 걸 주랑이라고 그런다는데 주랑도 양쪽이 트여진 거, 한쪽만 트이고 한쪽은 벽으로 막은 거. 그래서 다양한, 그다음에 걸어가는 길도 지그재그, 직선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죠. 항상 지그재그로 먼 길을 가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평지에서도 고조차를 두어가지고 어떤 올라가고 내려가는 상승감과 하강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골고루 연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배 모양의 정자를 만들어서 도교의 신선이 타고 있는 그런 것의 느낌들을 이런 섬들을 찾아가는 배 뭐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자들의 그 모습들과 그거를 통해서 보여지는 경치들, 서로 주고받는 경치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의 이제 있는 사례라고 얘기를 해서 소주 쪽에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좀 전에 얘기드렸던 거울을 통한 차경의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공간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이야기들을 이제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얀 벽이 그 화판, 소위 말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가 되고 거기에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그 둠으로써 하나의 그림이 탄생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의 어떤 그 초점이 되게 해서 시선을 끄는 그런 효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주에 있는 그런 정원들의 예가 되겠습니다. 뭐 심지어 이렇게 대나무를 심어 대나무가 살짝 안으로 들어오고 완전히 하나의 그림을 형성해주는 이런 예들이 중국 원림에서는 많이 보여지고 있고 우리나라 원림에서도 그 몇몇 건물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프레임 같은 거가 잘 된 예가 뒤에서 소개가 될 경복궁에 있는 경회루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경과 누경의 어떤 모습. 그래서 이렇게 그냥 통째로 바라다 보는 거하고 이런 어떤 그 선들을 거쳐서 하나 더 보는 거하고의 어떤 느낌의 차이들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제 경회루에 올라가서 인왕산 쪽을 바라다 보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아주 중국처럼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인공적인 요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이런 모습들, 산이라면 산, 나무라면 나무 이런 것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 놓여진 것을 보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 정원의 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경회를 위해서 바라다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틀들이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의 어떤 그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복궁에서 가장 그 경관이 아름다운 곳은 바로 이 경회루에서 바라다보는 경복궁의 모습 또는 주변의 경치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뭐 이게 햇빛이 든 날도 어떤 느낌이 있을 것이고 비가 오는 날도 느낌이 있을 것이고 눈이 오는 날 달밤에 바라다 볼 때 또는 캄캄한 어둠 속에 별을 의지해서 뭐 외관을 관찰할 때 뭐 눈 내리는 풍경을 볼 때 모든 것들이 다른 각도에서 다른 측면에서 사람들의 정서를 갖다가 울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글로 적어서 기둥에 써놓은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대개 주련을 보게 되면은 그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주변의 어떤 모습 이것을 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틀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그런 누경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누경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양들도 보면은 뭐 어느 날 갑자기 탄생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 그 자연에서 관찰된 그런 그 패턴들을 가져다가 쓰는 거죠. 자연에도 기하학적인 패턴이 있고 이렇게 그 비기하학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응용의 대상이고 어떤 설계의 수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가들에게 가장 많은 계시와 가장 많은 학습의 어떤 그 자료들을 주고 있는 풍부한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풍부한 교과서다. 그래서 우리 건축을 하는 학생들이나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정원에 대한 연구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어떤 설계에 대한 그 이론도 더 깊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아시아에서는 건축가들은 이 삼국의 정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답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기하학적인 패턴의 무늬, 이건 빙열문이라고 하는 거죠. 얼음이 깨지는 문양. 그래서 이런 문양을 여기서 쓴 이유는 소주라는 곳은 여름에 굉장히 무덥고 습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치를 하는 거죠. 창과 문, 바닥, 모든 패턴의 빙열문을 갖다 배열을 해서 마치 냉장고 속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게끔 해주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들을 가지고 자연을 극복한 거죠. 자연의 한계들을.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방에서 에어컨을 켜고 빛이 모자라면은 그 등을 켜고
추우면은 뭐 라지에이터를 돌리고 이런 것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특히 더운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창과 문을 많이 만들어서 개방감을 주고 이와 같은 문양들을 통해서 시각적인 그 어떤 그 차가움들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계절에 대응하는 하나의 수법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잘 알고 있는 건축가가 바로 르꼬르비우지에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5원칙 중에 하나가 연속창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 걸어가면서 변화되는 어떤 그 시각적인 어떤 그 효과들 이런 것을 이제 자기 설계에서 많이 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책하는 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동양에서도 이제 바로 이건 하나의 그 주랑 걸어다니는 그 회랑에서 뚫려 있는 5개의 그 창문이 순차적으로 뚫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갈 때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이 지나가면서 이쪽 바깥에 있는 경치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리드미컬한 그런 것도 있고 시각적인 변화 같은 것을 액자 속에 담아내서 연속적으로 읽어내게 해주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그 연출 방법들이 정원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소주에 있는 사자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자림. 사자림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엠베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런 곳인데, 이 사자림을 한번 우리가 답사를 해보면은 아이엠베이의 설계 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주 쪽에 중국의 항주, 소주, 상해를 되게 묶어서 여행을 많이 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 가게 되면은 반드시 다른 곳은 아니더라도 이 사자림은 꼭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자림 앞에 바로 그 소주 박물관이 있는데 아이엠베이의 마지막 작품이죠.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건축가가 자기 어렸을 때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그 인상이 건축가에게 주고 있는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예를 잘 볼 수 있는 게 이 소주의 사자림과 소주 박물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외국에 어떤 유명한 건축가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그 경험했던 공간, 이것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나이 같은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고민하고 어떤 그 생각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건축, 그것은 바로 고건축이 되겠죠. 고건축의 장소가 또는 어떤 그 자기가 항상 그 머리를 식혀야 될 만할 때 가고 싶은 그런 곳이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협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북경에 있는 이화원의 그 소주의 거리를 재현한 그 곳입니다. 여기 협경, 이쪽과 이쪽 경치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매개물로서의 다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좀 전에 얘기된 대로 주랑도 이렇게 개방이 된 거, 한쪽이 트인 거, 트인 것도 이렇게 벽체로 이어서 가다가 일부를 띄어내서 양쪽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빛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또 어떤 시선의 어떤 자극들을 이제 받게 되는, 평범하지 않은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것이 이 정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이제 현재에서는 중국의 이런 소주 지역에 있는 4대 부들의 원림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해석하기도 이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고, 다게 소주 여기 담양에 있는 소세원이라든지 창덕궁의 후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조경에 대한 생각들을 엿볼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뭐 물론 다양한 정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공부 역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의 내부 공간도 역시 그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간들을 갖다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원으로 된 창들이, 문과 창이 많지가 않은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덮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투과가 돼 있는 투각을 한 것들로 해가지고 완전히 차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투과를 시키는 거죠. 반 차단된 상태에서 공간들을 구역하는. 그래서 실내도 그렇고 실외도 그렇고 그 완전한 차단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반투명한 어떤 공간들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후, 지형 뭐 이런 것에 대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좁은 공간들을 활용한 예라든지 돌을 통해서 뭐 건물을 바라다 본다든지
또 조그만 협곡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 상대방의 또 다른 공간들이 보여지게 하는 그런 수법이라든지 이렇게 자연과 인공의 어떤 조화를 대비를 통해 가지고 그 자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여기는 잘 다듬은 장대석을 하고 이 올라가는 계단을 자연스러운 돌들을 이용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 건축가의 의도들이 이러한 그 인공적인 건물들이 자연으로부터 솟아난 것이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항상 연결고리를 갖고 연속적인 어떤 과정들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예들에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리가 있고 계곡이 있고 이제 물이 흘러가는 물이 있고 고여진 물들이 있고 거기에는 또 물고기들을 길러서 항상 수면의 모습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생동감들, 생명체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졸정원에서 찍은 그런 사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바닥에 패턴들이 있고 문 바깥에 이제 이렇게 대경, 짝을 이루는 경치를 두고 이렇게 가산들을 만들어서 정점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공간들을 암시하고 뭐 이렇게 수목을 심어서 옷을 입히고 하는 이런 다양한 수법들이 정원에서는 그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예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주로 중국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옛날부터 다 남아 있었다면, 정원들이 남아 있었다면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패턴들이 아주 다양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흑백의 대비를 통해서 또 깊이라는 걸 주는 거, 거대한 벽체의 작은 문과 뒤에 있는 공간, 뭐 이런 것이 또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기하학적인 어떤 패턴의 문양들, 또 거기에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분재, 흘러내려오는 나무, 이런 것들이 인공과 자연의 어떤 조화들을 또는 공간의 어떤 그 변화무쌍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지를 주고 감흥을 주는 이런 예들을 정원에서는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깥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완전히 정원하고는 별개의, 그리고 거주 공간은 대칭적인 어떤 구도에 의해서 후원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이제 연출되고 있는. 그래서 외부의 공간이 다르고 벽을 쌓아서 그 안에 만들어진 내부 공간이 또 다르고 거기서 거주하는 곳과 그 쉬는 곳의 공간이 또 다르고, 그래서 계속 어떤 그 변화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중국의 원림에서는 많이 볼 수 있고, 이런 원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똑같은 예들은 아니지만 비슷한 논법에 의해서, 비슷한 그 수법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졸정원의 이제 그 모습이고요. 이렇게 기하학적인 패턴의 주거, 그다음에 비기하학적인 패턴의 이런 그 정원과 호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절제된 어떤 그 사회 속세의 세계라면은 그 이상향들을 추구하는 그런 그 세계가 같이 이제 존재하는 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졸정원의 바깥의 외부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이제 이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는 길들이 이렇게 이제 일직선으로 뚫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꺾어지는 거죠. 꺾어져서 다시 이렇게 꺾어져서 가고, 이쪽 뒤에는 이런 원형창과 이런 그 사각형의 어떤 그 문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그 감흥을 달리하게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돌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문양을 만들어내고, 그런 파골라 같은 거를 통해서 그늘을 연출하고, 그 등나무가 이제 여기 벽체에 같이 붙어서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는, 앞으로도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통해서 이 공간들이 정체되어 있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시간에 따라서 계속 성장해 가고, 어떤 노쇠한 모습도 보여주고 젊은 모습도 보여주고, 뭐 어떤 그 우울한 심정도 표출하기도 하고, 또 즐거운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그 다양한 감정들을 읽어내고 또 감정들을 우리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전부 빙열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 그 더위를 식히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창안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뭐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하학적이 되어 있는 거하고 이 빅열문이라는 것을 알고 바라다보는 것은 다른 거죠, 강릉이. 그래서 이럴 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덥지만 기분, 정신세계에서는 아주 시원한 어떤 그런 겨울에 추운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계곡에 물들이 있고 그 사이를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다리 같은 경우도 보면 수평적인 것으로 해놓지 않고 올라가서 살짝 내려가게 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면의 높낮이를 통해서 또는 고저창락,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고저창락, 높낮이의 조절을 통해서 그 걸어가는 그 기분들을 달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상승해서 또 수평적으로 가고 이쪽에서 또 다른 연결고리들이 있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다리를 통해서 뒤에 있는 그림을 또 하나 다시 읽어내는 공간의 깊이들이 또 이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 혈황들이 이게 다 상승감을 갖고 지그재그로 옮겨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또 걸어가고 하는 이런 그 변화들. 왜 그러냐면 이제 소주라는 지역은 평지입니다. 평지고 해발 고도가 뭐 15m, 20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형지세가 구릉지가면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는 곳에서는 인위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자연스러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천혜의 그 원림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하는 거 보면은 아파트를 짓고 또 뭐 땅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있던 산도 없애고 뭐 이런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특히 이제 우리가 동판교라든지 서판교라든지 이런 지역을 보면은 몇 개의 산들이 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런 수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건축, 생태 건축, 친환경 건축, 녹색 건축, 그린 건축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에 과연 부응하는 그런 건축 수법이냐 하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음미해보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다리가 지금 현대인의 기능적인 생각으로만 한다면 이 다리는 직선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건너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단거리를 만들고 단시간에 갈 수 있게끔. 그러나 정원은 시간을 늘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치를 다 보게 해줘야 돼요. 직선으로 갈 때는 여기서 소실점을 바라다보고 가겠지만 이렇게 갈 때는 좌우를 두리번 거리면서 가기 때문에 이 모습을 다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지금 이게 걸어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걸어갈 때 이렇게 각각 다른 모습들이 이제 시야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더 천천히 걸어간다면은 더 많은 생각들, 더 긴 거리를 가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만약에 뭐 10m라면 1km 같이 이제 어떤 시간 거리를 더 확장해가는 느낌으로 확장해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점에 정자를 갖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저기를 내가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하는 거죠. 올라가서 보면은 이런 어떤 전체의 경관들을 다 조망해보고 이 담장들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제 이것도 역시 생명력이 있는 어떤 힘 있는 역동적인 그런 것으로서 살아날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해서 기둥이 보이고 역시 지그재그로 견산루라고 하는 건물인데 역시 졸정원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주에 있는 대표적인 중국의 정원 4대 정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졸정원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뭐 여러 가지 중국 예를 통해서 원림의 어떤 수법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적인 정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남아있는 것도 그나마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세원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한국 정원의 사대부의 사가원림의 모습을 좀 본다면 소세원은 이제 의미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물 맑고 깨끗한 동산이다. 그래서 이제 속세하고는 좀 떨어져서 되게 정원이라는 게 그렇죠. 물이 있고 산이 있기 때문에 이 번잡한 속세를 벗어나서 깊은 계곡 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더불어 이렇게 소위 유유자적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정원이 가지고 있는, 원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적인 특징이죠. 또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대개 이제 명칭들이 속세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소세원은 1540년대에 완성됐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요. 이거를 만든 양산본은 도연명의 이런 글귀, 귀거래사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애독을 하면서 그 정원을 꾸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적인 상상력 속에서 감상되어지는 시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정화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는데 바로 그것에 가장 적합한 것이 이 소세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 원림은 이제 전원, 개원, 내원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오감으로 느끼는 원림 건축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오감의 미각을 그럼 어떻게 느끼느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계곡에서 낚시를 해서 그거를 옆에서 바로 구워 먹으면서 또 벽에 있는 글씨들을 이제 감상을 하고 자연을 보는 소리를 듣고 또 그 나무가지 사이로 이제 드리워지는 빛들을 갖다가 이제 조망을 하고 뭐 그런 것이 이 소세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경, 그 시를 갖다가 이제 그대로 감상하면서 정원 속에서 그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이 바로 소세원이다. 양산본은 되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인으로서 소세원이라는 자기 호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학식, 그래서 우리가 이 정원을 보면 그 사람이 과연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 낙향을 한 뒤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학문적인 소양, 그 다음에 문화적인 어떤 기반,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적인 어떤 그 토지의 어떤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세계들, 이런 것을 전부 혼합을 해서 표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 그 인격을 읽어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원이야말로 바로 그 인격을 읽는 하나의 교과서다라고 우리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송순을 비롯해서 이제 이 주변의 담양 근처에는 그런 정자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정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이제 그 정자문학이라는 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이쪽은 답사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재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가들도 상당히 많은 건축가들이 반드시 가야 될 곳 중에 하나로 꼽을 만한 그런 곳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풍경이라는 말, 경관이라는 말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의 풍경 체험은 외계의 시각상을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되면은 싫든 좋든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그 앞에 펼쳐진 장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조작하는 방법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원림이라는 걸 만든다든지 우리가 창문을 뚫는다든지 어떤 의도된 어떤 방향으로 읽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외계의 시각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표정을 읽는 것, 즉 의인적인 체험이며 인격적인 풍모를 직관하게 한다. 그것이 바로 정원이고 원림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풍경에 자신을 투영하거나 스스로를 풍경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세원도 그런 예죠. 그 자연이 자기고 자연이 또 자기가 그 자연이 되는 그래서 일체가 되어 있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항상 일체화돼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 옛말에 이런 인자요산이고 지자요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나 인자, 덕식이 있는 사람, 학문, 어떤 문학적인 소양이나 어떤 지식분자들은 반드시 산과 물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옛사람들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새도 지금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물을 찾는 사람은 여름에 또 많고, 그럼 과연 우리가 옛사람들처럼 인자들이 산을 찾고 지자들이 물을 찾느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등산을 가고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산이 몸살을 앓고 산의 그 등산로 때문에 산이 황폐해지는 이런 현상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람과 물은 생기가 오고 멈추고 모이는 것을 이제 관찰하는 거죠. 소위 풍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과 바람이라는 건 기죠. 그것이 어떻게 오고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에 응집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관찰해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 원림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아까 그 소주 같은 지역은 인공으로 재현을 해야 됐지만 우리나라에는 가장
최선의 원림이라고 한다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는 거죠. 어느 곳의 장소를 선택해주는, 그래서 바로 이곳이야말로 그 대상들이 이해되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다라는 거를 찍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원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수, 인물, 양육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산과 물은 좋은 인재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산이 매일같이 어떤 좋은 산을 바라다 보면 산이 자기가 된다. 그 사람의 산을 갖다 닮게 된다라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큰 바위 얼굴 같은 경우 보면 저 바위에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의 형상 같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꾸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가 그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서양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산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풍수의 요체에다 집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바로 그 기운들을 받아서 좋은 인물이 배출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뭐 역대로 나온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단순한 곳에 터를 잡아서 그 살던 사람들은 없죠. 대부분 다 좋은 터를 잡고 살기 좋은 곳에서 또 경관이 빼어난 그런 위치를 선택해서 집을 짓고 그 후손을 갖다가 이제 배출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화는 좋은 집터, 살만한 땅으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리와 생리와 인심과 산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 뭐 어떤 교통이나 이런 거죠. 편리함 그런 거고, 생리 거기서 나오는 물자가 뭐가 있느냐. 그다음에 사람의 마음과 산수, 이것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실한다면은, 빠진다면은 좋은 땅이 아니고 살만한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중하는 그 택리지에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풍경과 토지는 인간 생활과 국민 문화의 기초적인 표현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죠. 그 나라 국민의 소양과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경관과 땅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일본에서 잠깐 생활을 할 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사람이 지나간 곳은 항상 지나간 흔적들이 보여지는데 일본의 자연은 사람이 지나간 곳일수록 더 자연스럽게 보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일본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 특히 자연에 가서는 왔다 갔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나라 국민의 문화적인 소양을 잃게 해주는 기초적인 그런 작업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감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조작을 통해서, 수법을 통해서 우리 건축이 할 수 있는 많은 재료적인 거, 공간적인 문제, 그다음에 구축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측면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공간이고 가장 좋은 장소고 가장 좋은 원림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사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풍경과 신체가 교섭을 하고 있고 시선이 이렇게 변화를 이제 주고 있고 다양한 어떤 풍경에 조응을 하고 있죠. 서로 호응을 하고 있고 소리를 선별하는 예민한 귀를 갖다 쫑긋하게 하는 그런 계곡이 있고 전신으로 감지되는 경물들의 감촉들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 풍경과 교양하는 음식물의 선별하는 미각을 갖다 맛볼 수 있는 어떤 관계의 미학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래서 사실 소세원이 가보면은 건물도 뭐 다 쓰러져 가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아까 중계에서 본 거와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내막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그 정원이고 한국인의 심성을 드러내는 최고의 조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1755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목파나의 모습을 보면은 그 소세원의 모습이 이제 개원이 있고 내원이 있고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들, 자연스러운 이 계곡,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땅을 어떻게 찾았냐라는 거겠죠. 이 건축가가 여기를 내 정원으로 꾸며야 되겠다고 찾은 것 자체가 일단은 80%는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말하는 화계를 만들고 간단한 어떤 시각적인 초점에
그 정자들을 꾸미고 뭐 나지막한 담장을 통해서 뭐 구획을 하고 그다음 이제 다리를 두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대나무 숲을 지나서 들어가면 대봉대가 있고 애양단이 있고 계곡을 이제 흘러가는 다리가 있고 이쪽에도 다리가 하나 있죠. 담장이 야트막한 걸 통해서 이곳이 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담도 이 다윗밭을 다 볼 수 있는 담들이죠. 차단의 담이 아니라 경계의 담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제월 땅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연적인 돌들을 이용해서 축조한 그런 그 기단들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곡에 부응하는 그런 어떤 간략한 그리고 소박하면서도 가장 많은 정서들을 읽어낼 수 있는 곳에 필요한 건물들이 최소한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죠. 입구에서 이런 것이 잘 중국에서 얘기하기는 이제 억경의 한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르는 거죠. 눌러서 폭발시키는,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그 양쪽의 경계가 나오고 뭐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길이 넓은데 과거에는 이제 길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대나무 숲에 빼곡한 그 오솔길을 따라 들어가다가 호련히 그 계곡 속에 전개되는 그 정원이 시야에 들어와서 이제 클라이막스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읽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차량의 통행을 때문에 이렇게 넓어진 길이 되어버려서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반감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다 이제, 그러면 겨울이고 이거는 이제 가을이지만 여름의 모습이 또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봄의 모습이 다를 것이고 또 비 오는 날의 모습이 다르고 햇빛이 났을 때의 모습이 다르고 눈 내리는 날의 모습이 다르고 별이 떴을 때, 달이 떴을 때 전부 각각의 어떤 제각기의 시간에 따라 그래서 1년 내내 똑같은 장면을 한 번도 겹쳐서 연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항상 변화가 있고 항상 그 변화라는 것은 순환되는 어떤 질서를 갖다가 암시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음양우행도 역시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연의 질서가 규칙적으로 바뀌는 것을 읽어내서 패턴화 시킨 것이 바로 음양우행이듯이 이 정원도 그런 변화들이 이제 항상 느껴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자에 보면은 가운데 한 칸짜리 조그만 그 방이 있어서 그 방에 이제 들어가고 이건 그 위에 있는 그 건물이고 항상 우리는 이제 온돌방이 같이 있죠, 대개. 그래서 겨울에는 이용하고 여름에는 마루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건 가운데 이렇게 조그만 방이 하나 있습니다. 문을 다 열고 보면은 그야말로 이 주변의 모든 경관이 내 거 같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다. 그리고 건물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하여튼 뭐 정교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어떤 탁월한 걸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뭐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일품이다. 뭐 이런 것을 읽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장소에 적절한 또 장소와 그 장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원의 그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보면은 다 들을 올려가지고 개방된 공간으로서 이렇게 활용되고 겨울에는 문을 다 닫기도 하고 하나만 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의 변화의 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 하나를 가지고도 다양한 방법의 어떤 연출이 가능한 자기의 그 주인의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건물의 특징이기도 하고 정원이 가지고 있는 원림 건축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그림을 하나 걸어놓고 거의 뭐 한두 사람 정도가 앉아서 이제 최소한의 공간이죠. 거기에 이렇게 이제 그 턱이 있어서 경계를 만들어주고 뒤에 벽이 있고 여기서 뭐 차를 끓이거나 해서 이제 담소를 나누고 글을 읽고 붓글씨를 쓰고 뭐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시를 이제 써서 걸어놓고 감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경의 어떤 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계곡과 맞는 다리, 담 그리고 이렇게 그 밑을 띄워서 이렇게 그 교각을 갖다가 자연스러운 돌을 이용한 것은 정말 그 탁월한 어떤 안목과 그 조형적인 어떤 감각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곳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교하게 만든 것은 기계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나 이와 같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해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면 이제 물을 끌어들이는 장치, 그래서 낚시도 하고 물이 들어와서 이 물 끌어들이는 이거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이고 옮겨가고 뭐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래서 끌어서 위로 올리는 거는 없는 거죠. 다 밑으로 내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자연적인 모습들이 우리나라 정원에서는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이제 정자가 한국의 어떤 대변하는 그런 그 정원의 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원림의 미다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북한에 있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바위 위에다 정자 하나만을 지어서 주변의 세계를 모두 내 것으로 만드는, 뭐 죽소로처럼 이렇게 곳곳에 우리는 이 궁궐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중국처럼 뭐 이렇게 조작을 통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포인트에 정자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원림을 계획하는 그런 그 방법이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선택했으면 이미 정원의 그 완성이 거의 다 다가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선택이 80%의 어떤 그 완성도를 하고 20%는 간단하게 그것에서 그 머물 수 있는 그 집을 하나 간단하게 짓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굴러다니는 바퀴가 달린 정자까지 만들어서 필요한 장소에 가지고 가는. 그래서 우리는 산이 많기 때문에 또 시각적인 전개에서 산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원을 만들거나 집을 선택할 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가장 뛰어난 것이 입지의 선정이다. 장소를 선택해서 그 방향성을 갖다 결정하는, 그것이 한국 건축이 가지고 있는, 또는 한국 정원이 가지고 있는, 한국 원림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특징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할 수 있었던 그런 그 배경에는 바로 이 한반도의 산이 80%, 70%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요소, 이것이 우리한테 그것을 익숙하게 그런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원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강조를 했지만은 이 건축하는 사람들,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충분한 학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론적인 배경과 한중일 세 나라의 차이점, 이런 것을 명확히 인식할 때 좀 더 나은 건축을 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한국의 건축 문화, 건축의 경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